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김보람입니다. 오늘도 다인인베스트먼트 이승조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로 복잡계 강의 8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 이 시간에는 한비 사건으로 비롯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에 대해서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초기 조건의 변화가 전체 시스템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 주셨었는데요. 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2013년 새해도 밝았으니까 2013년 올해 미래 지도를 그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유용한 내용들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초기 조건의 변화가 이상한 끌기가 돼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죠. 전번 네. 시간에 삼성그룹의 예. 그 나비 효과는 초기에는 한국 비료 사건. 네. 이걸로 인해서 장남인 그 이맹희 씨의 네. 후계 구도가 삼남인 이건희 씨로 전환되면서 삼성그룹의 큰 변화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2013년도 삼성그룹의 그 초기 조건의 이상한 끌개는 뭐가 될까요? 지금 이제 대선도 끝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차기 정부 인선도 하면서 전체적인 개각과 그 다음에 또 전체적인 하나의 그 정책적인 우선순위가 결정될 텐데 예. 삼성그룹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2013년에서 2015년 동안 이 3년 동안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변화의 그 변곡 마디에 이제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상한 끌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어떻게 전환이 되는가. 여기서 전환이라는 거는 지금 삼성생명과 연계해서 여러분들의 또 하나 좀 체크해야 될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013년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러한 복잡계의 그 이상한 초기 접근의 변화의 근간은 다음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그 이부진 씨의 그 라인에 있는 회사의 지배 구조를 읽어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호텔 신라, 에버랜드, 삼성물산 이 구도의 중심이 되는 삼성생명 지배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를 누가 지배하고 있냐면 삼성생명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호텔 신라 대주주가 누군가 딱 보시면 삼성생명보험이죠. 이 구도를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 이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7.4%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그 2월 25일 날 취임을 하시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금융 관련된 정책에서 이 금산법에 관련돼서 자본 또 통합법에 관련돼서 어떤 전략과 어떤 흐름으로 갈 건가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박근혜 후보가 그 대통령 당선 전에 공약으로 내세운 게 중간 지주회사라는 개념. 그리고 기존에 순환 출자된 거는 제한을 가하지 않겠다. 그러나 신규 순환 출자는 제한하겠다. 이 구도를 이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미리 좀 준비해야 됩니다. 중간 지주회사라든지 궁극적으로는 이 그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산업자본이 갖고 있는 금융자본, 삼성전자. 지금 삼성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그 지금 보시면 그 총 시가총액이 거의 250조나 되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7%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한 18조에서 19조나 됩니다. 네. 이거를 이 순환을 끊어주려고 그러면 18조, 19조를 누가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 지주회사로서의 모멘텀일 때 제가 강조하는 게 에버랜드와 삼성생명과 연관된 지분구도의 이 순환 구조의 그 흐름을 잘 보시면 아까 호텔 신라도 삼성생명이 대주주고 삼성물산도 삼성생명이 대주주고 삼성전자도 삼성생명이 대주주고 또 삼성카드도 삼성생명이 대주주입니다. 근데 순환출자에 삼성카드가 에버랜드를 25.6% 갖고 있습니다. 요 고리가 아주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버랜드와 삼성생명에 연관된 중간 단계 금융 지주회사의 모멘텀이 노출되느냐가 그것도 또 하나 전체적인 삼성그룹의 주가를 읽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2013년도 금년 2013년도에 시장은 삼성생명, 삼성증권, 금융권 섹터와 비상장인 에버랜드의 관련이 어떻게 되고 이부진 씨의 지분 가치인 호텔신라와 또 삼성물산이 어떻게 그 지분 가치의 변화가 나오는지 이걸 읽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그룹의 변화는 그래서 금융 섹터와 이부진 씨가 갖고 있는 지배구조, 에버랜드, 호텔신라 이쪽 라인들의 가치의 변화를 동태적으로 추적해가면서 읽어내는 것이 앞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데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삼성증권 대주주 현황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19.72%, 그 다음에 한국투자신탁, 국민연금관리공단, 그리고 주가는 요새 45,000원을 52주 최저점으로 지금 계속 5만원대에 있는데 65,000원대가 52주 최고가 정도 수준입니다. 이거를 돌파 모멘텀이 이러한 지주사의 변화라든지 중간 지주사라든지 그 다음에 호텔신라와 연관되고 에버랜드와 연관된 이러한 지분구도의 순환출자의 변화가 2013년도 상반기에 노출이 되는가 읽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읽어내는 것이 앞으로 삼성그룹에서는 큰 그림을 읽는 키워드고 삼성전자는 코덱스 레버리지나 시장의 업황과 그 다음에 1월 초에 4사분기의 실적과 4월 초에 2014년 1사분기의 실적의 우상향인지 우하향인지 거기에 따라서 또 추세적인 흐름이 나오겠지만 삼성그룹 전체로 놓고 봤을 때에는 이건희 회장 입장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위에 보이지 않는 중간 단계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서서히 금산과 자본통합법 여러 가지 과정에서 미리 5년 내지 10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단계의 첫 발자국이 2013년도니까 그 가치가 삼성전자의 가치만한 게 이부진 씨가 갖고 있는 그러한 규모에서 다시 균형을 맞추는 에너지가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노출되는가 읽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고 그게 끌개가 돼서 초기 조건의 변화가 돼서 삼성그룹의 가치의 큰 틀을 만들어 줄 걸로 판단하니까 이번에 복잡계 강의의 지분 가치의 이상한 끌개의 나비 효과가 나비가 다 된 다음에 보지 마시고 애벌레 수준에서 미세한 변화에서 읽어내주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번 복잡계 강의 시간을 통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 한번 그 추적을 동태적으로 해 보시면서 가치의 변화가 급격하게 집중화되는 그러한 흐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리서치 센터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초기 조건의 미세한 변화를 읽어내는 직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CJ그룹의 초기 조건의 변화는 어떤 게 있나요? 예, 그래서 이것도 투자 역사를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네. CJ그룹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모멘텀이나 흐름이 전체적인 그 큰 변화를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삼성그룹의 투자 역사를 보면서 이맹희 씨가 그 황태자로서의 그 삼성그룹을 이어받았다가 네. 한국 비료 사건으로 모멘텀이 되면서 삼성그룹에서 떠나시고 그 다음에 삼자이신 이건희 씨가 삼성그룹을 이어받으면서 삼성전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아주 글로벌한 기업이 됐습니다. 뒤집어 놓고 보면 개인사로서 이맹희 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한이 서렸겠습니까? 답답하고. 그거를 저는 그 자제분이신 그 이재현 회장께서 그거를 뭔가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CJ그룹의 가계 구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친이 이맹희 씨 거기에 자제분이신 이재현 씨가 CJ그룹의 회장인데 이재현 씨와 이재현 씨의 누나인 이미경 씨 미디어 부분 섹터는 그 이미경 씨라는 분이 맡고 계시고 CJ그룹과 중국 관련 CJ 지주회사 그리고 CJ가 중심이 돼갖고
뭐 CJ 오쇼핑이든 CJ 제일제당이든 계열사들을 다 지분을 갖고 있는 구조를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분이 갖고 있는 시가총액의 큰 변화가 어디에서 모멘텀을 잡을까? 여러분들 삼성그룹은 어디에서 그 변곡점이 딱 나왔죠? 특권 관련해 갖고 사면을 받은 시점.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회장으로 복귀한 시점. 2008년 12월 31일과 2009년 3월 24일 전번 시간에 정확한 날짜까지 공부하면서 그때 삼성전자의 가치가 급격하게 우상향하면서 삼성전자 계열사부터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쪼개고 합치고 그래서 삼성테크인을 쪼갰다가 합치고 삼성전기가 3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가고 삼성 SDI 이 전반적인 가치가 커지면서 그 총괄이 삼성전자까지 응집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3년 동안 봤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그러면 CJ그룹은 뭐냐? 최근에 삼성생명이나 삼성전자에서 여러분들 그 삼성 이맹희 씨와 이건희 씨의 관계에서 삼성전자 관련돼 갖고 그 숨겨진 간단히 얘기해서 여러 가지의 그 지분 양도에서 그 숨겨진 그런 지분의 권리가 있다 해갖고 소송건이 거의 규모가 4조 건이나 되는 소송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도 하나의 끌개고 그 다음에 CJ그룹이 지금 중국에 집중하면서 제가 CJ그룹 주가의 CJ는 동방 CJ 우리가 알아보면 이게 CJ 오쇼핑 같이 중국의 CJ와 동방그룹이 이렇게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홈쇼핑 채널 회사입니다. 동방 CJ가 상해 증시에 상장될 때까지 이러한 에너지가 하나의 나비 효과와 극대화되는 하나의 전환점이라면 여러분들 이런 진행 과정을 오늘은 SK그룹의 투자 역사를 같이 그 복기를 하면서 이 조그만 그 초기 조건의 미세한 변화가 전체 그룹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거를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삼성그룹과 지금 CJ그룹의 법정 소송 이 건이 초기 조건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시장을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거다라고 있는 이유가 그 사례 분석으로 여러분들 SK그룹의 글로벌 사태 그러면서 최태원 회장께서 심지어는 구속까지 당하는 이러한 상황을 이 투자 역사상에서 나왔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 1997년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1997년도에 김영삼 대통령 생각하시면 세계화라는 개념이 생각이 나시죠. 세계화 그 개념에 발맞춰서 SK증권이 다이아몬드 여객펀드를 개설해서 전 세계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여객펀드를 만들어 갖고 우리나라의 돈을 갖고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 세계로 나가자. 거기에 솔선수범한 펀드가 1997년 SK의 다이아몬드 여객펀드입니다. 거기에 출자자가 SK증권이 200억을 출자를 했고요. 한남투신이 50억을 출자했고 LG금속이 50억을 출자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300억짜리입니다. 300억짜리 밖에 안 되는데 이게 항상 헤지펀드 이제 앞으로 2013년도에서 2015년도에 제가 주식은 쳐다본 종합주가지수 접근보다는 엔화나 달러의 그 통화의 변화와 거기에서 엔캐리, 달러 캐리를 유도하면서 헤지펀드들이 어디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어디를 매도하는지 그 차별화 전략이 시장을 지배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 사례를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JP모간이 300억을 담보로 5,300만 불을 차입을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총 8,600만 불의 여객펀드가 설립되면서 이것을 어디다 투자했느냐? 구조는 엔화와 태극 바트와 연계 구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돈 빌려준 게 엔화 베이스와 태극 바트와 베이스로 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투자는 어디다 했느냐? 인도네시아 루피아 채권에 투자를 했습니다. 즉 300억을 원돈을 해갖고 레버리지를 JP모간이 돈을 빌려주면서 엔캐리 태국 바트와로 연계 구조를 만들면서 투자는 그때 원달러가 1,400원대 인도네시아 루피아 채권에다 투자를 한 겁니다. 그때 인도네시아의 그 채권 그 연 이자가 20.1%나 됐습니다. 상당히 높았던 때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여러분들 투자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처음 여객펀드 신문에서 난리 났습니다. 세계화의 선봉주자 SK그룹이 야심찬 상품을 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사례는 우리가 투자 역사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97년, 98년에 동남아 위기하면서 태국 바투아가 급락하면서 또 파트와 연계 구조로 그것도 심지어는 인도네시아 쪽에 루피아 채권 투자해갖고 어떻습니까? 엔화는 안전자산으로 상당히 강세 오히려 플러스되고 바타는 거의 뭐 휴지 조각되듯이 급락을 하면서 채권 투자한 이 채권도 불능 투자회수 불능 상태까지 가는 급락 파동이 이자 노렸다가 오히려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동남아 외환 위기 코스에서 어떤 형태가 나면 루피아 채권 투자해갖고 원금 8,650만 불에 7,600만 불 손해봤습니다. 거의 90% 날라갔다는 얘기죠. 더 문제는 돈을 차입한 이 5,300만 불이 태국 바투아가 급격하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빌려준 값을 갚으려고 그러면 얼마 정도의 손해가 났냐면 1억 1,000만 불이 손해였습니다. 총 1억 8,600만 불이 손해가 난 겁니다. 동남아 통화 위기 때문에. 그래서 원화로 환산해서 300억 투자한 게 2,600억 거의 투자한 금액이 8배를 손해가 났어요. 엄청나죠? 이때 돈으로 300억 투자해서 2,600억 손해났다는 거는 SK그룹이 해체된다, 망한다. 여기서 이런 소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끔찍한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그래서 SK그룹은 어떻게 했냐면 이때 우리가 사기당했다. 위험고지 상황을 안 해줬다. 그런 근거가 있었던 거는 이 JP 모간이 돈 빌려주고 왜 태국의 바투아를 구조를 했냐면 이게 이제 우리 그때는 지금은 굉장히 토탈 리턴 수합이라 해칭 전략이라고 해서 유명한 전략이지만 이때는 JP 모간 전략기획에서 처음으로 여러분들 만든 겁니다. 지금 얘네들 입장에서는 헤지펀드의 롱숏 전략을 쓴 거예요. 태국에서 그동안 87년도에 들어가 10년 동안 태국에서 장사를 잘했어요. 수익 냈는데 97년부터 이상징후가 포착되는 거예요. 태국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들어가고 뭔가 징후가 나오죠. 예. 그런데 이거를 팔라고 그러니까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떠한 머리를 썼냐면 토탈 리턴 수합이라고 해갖고 태국에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해갖고 요 규모만큼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다가 매각을 해버린 겁니다. 한국에다가 위험의 분산으로 이동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한국이 그거를 받아준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태국의 자산 가치가 급락하면서 태국의 바트가 급락해갖고 여자산의 마이너스 부분이 오히려 우리 쪽에 태국 원래 JP 모간이 손해볼 부분을 이동시키면서 우리나라의 다이아몬드 펀드가 덤탱이 쓴 꼴이 된 겁니다. 그 상태에서 분쟁이 굉장히 나왔죠. 법적 소송까지 가고 국제재판소 가고 그런 상태까지 갔습니다. 여기에서 JP 모간이 또 어떤 전략을 썼냐면 SK증권을 증자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3,600억을 줄 테니까 SK 지분을 내가 인수하겠다. JP 모간이. 그러니까 SK증권이 2,600억 되는 거를 JP 모간에다 줘야 되는데 그거를 기간을 연장시 그러면 내가 오히려 돈을 줄게. JP 모간 유상증자하면서 돈 들어와갖고 니네도 문제되는 그러한 자금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좀 해결해라. 그 대신 담보로 잡겠다. 그러면서 SK라든지 호텔 신라라든지 SK그룹이 갖고 있는 가치를 담보를 잡았는데 네. 이 담보 잡을 때 SK그룹에서 어떠한 또 행태였냐면 분식 해결을 해갖고 그 상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내부자가 고발을 한 겁니다. 어떤 내부자 고발이 있었냐면 그 준 거를 3년 후에 다시 SK그룹이 받아주는 옵션 전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지상에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이겼다. SK그룹과 관련돼서 돈이 들어온다. 그래서 해결됐습니다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 3년 후에 증자한 돈 마은 거보다 더 프리미엄을 줘서 SK그룹이 인수하고 그 과정에서 분식 회계가
노출이 된 겁니다. 예. 거기에서 법적 분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분식회계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께서 구속까지 당하고 그러면서 해체가 되고 이 과정에서 상당히 큰 또 이 외국계 헤지펀드의 소브리는 자산운용이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생각하고 어떠한 공격이 있었냐면 2003년 4월 달에 이때 이제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께서 분식회계로 구속당하고 SK그룹이 위기에 절명이 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소브린 자산운용이 SK 주식을 매집해갖고 총 14.8%까지 매수해버리고 네가 잘못하고 분식회계 했으니까 지배구조 개선 요구하고 SK 최태원 회장 이사직 사퇴 요구하면서 니네들 나가라. 그러면서 SK를 뺏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 구조에 의해서 급락했다가 5만원대, 만원대까지 급락했다가 5만원까지 급등하는 파동이 있었어요. 상당히 이 헤지펀드들의 전략이 무섭죠. 남이 약점일 때 최대 극한상 갔을 때 공격도 하고 이런 상황이. 그때 울산 시민이 SK 주식 매수 운동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대로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2005년 5월 달에 SK가 14.48%를 1900만 주를 52,000원대 영국과 홍콩계 펀드에다 매각을 하면서 이 게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요 넘겨갔던 받아갔던 1900만 주 영국계 홍콩계 펀드가 52,000원대 1900만 주를 받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SK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5만 원짜리가 25만 원대까지 급등한 겁니다. 그럼 이 가치가 얼마나 커졌을까요? 그것도 한번 추적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소버리는 요번에 이 투자한 돈의 총자금이 1,768억 투자해갖고 요 게임에서 1조를 챙기고 나갔습니다. 헤지펀드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이 2013년도에 우리 한국 시장을 중심으로 또 아세안 시장 중심으로 N이 지속적으로 약세가 되면 이런 전략적인 구도를 갖고서 그 나라의 약점이나 그 나라의 구조조정을 노리고 들어오는 펀드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라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을 읽을 때 여러분들 이 하나의 변화, 최태원 회장께서 언제 구속당했고 그 다음에 이후에 SK그룹이 어떻게 변화를 줬고 그때 이제 로고까지 변화시켰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 행복 날개가 나비. 제가 복잡하게 공부하면서 이 나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애벌레 수준에서 화려한 나비가 될 때, 나비가 이미 될 때는 주시장은 먹을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보이, 나비가 되기 전에 애벌레 수준에서 그 기간, 또 고통의 기간에서 그 주식을 사서 진짜 나비가 됐을 때 파는 그런 전략이 SK그룹도 2003, 4년도에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그룹이 쇄신하기 위해서 로고를 변화시킵니다. 이게 2005년도 11월 달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전체적인 SK그룹의 주가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SK그룹의 그 투자 역사, 뭐 하나의 그 변화, 조그만 300억짜리의 투자한 게 전체적인 몇십조 되는 그룹에 또 흔들어버리는 이 초기 조건의 미세한 변화가 이런 전체 시스템을 붕괴까지도 하는 그런 사태의 투자 역사를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진행 과정을 동태적으로 추적해서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걸 읽어내는 게 중요하듯이 CJ그룹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중국 시장 또 베트남 시장 동남아 시장 그쪽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러한 삼성그룹과 CJ그룹의 법정 소송 이런 것들의 투자 역사의 진행 과정이 중요하고 그 밑거름 그 시작이 초기에 한비 사건부터 시작했는 그 연골고리를 잘 추적하시면 앞으로의 진행 과정을 어느 정도 읽고 그 구도에서 이번 정부의 정책과 과정에서 중간 지주회사 금융 섹터의 변화. 그래서 앞으로 삼성그룹의 금융 섹터가 뭐 있죠?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이 가치의 변화가 이부진 씨가 갖고 있는 지분회사의 가치와 같이 연결해서 어떻게 변화를 주는지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 투자 역사를 공부하는 그 초기 조건의 변화를
계속 이렇게 투자 역사와 연계해서 나비 효과가 나오기 전에 공부하는 그 전략적 시각이 저는 투자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SK그룹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1997년 SK증권이 다이아몬드 300억 여객펀드를 조성해서 인도네시아 채권에 투자했던 것 자체가 초기 조건의 미세한 변화가 된 건데요. 이로 인해서 SK그룹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심지어는 SK글로벌 분식회계 최태원 회장의 구속까지 이어지게 되는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SK그룹의 재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그죠. 이제 그게 또 중요하죠. 예. 그 재편 과정에서 이제는 쪼개고 합치고 과정이 SK그룹에서 나온 거예요. 예. 굉장히 복잡한 그 투자 역사의 연골고리를 여러분들 쭉 그 읽어보다 보면 상당히 머리에 쥐가 나실 겁니다. 이게 어디로 가고 어디로 움직이고. 그러나 그걸 투자 역사를 공부해야 앞으로의 SK의 변화에서 이제는 SK에서는 제가 결론만 할게요. 이제는 통신 유틸리티 쪽과 SK 쪽도 지주회사의 중간 지주회사든 금융 섹터가 뭐가 있는지 남아있는 게 뭐냐.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SK증권 이 흐름을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결론을 내리기까지 또 한번 쭉 가보죠. 여러분들 그 그림을 한번 그려왔습니다. 97년도 다이아몬드 때 여객펀드 설립할 때 SK 주가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상당히 가격대가 엄청나게 쌌던 때 SK 주가가 2만원에서 5만원대에 놀던 시대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SK 분식 회계로 인해 갖고 여러분들 얼마까지 떨어진 줄 아십니까? 저점이 5,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끔찍한 상태까지 나죠. 이때 회장이 구속당하고 이러는데 이 주가가 10,000원도 아닙니다. 5,000원. 그러나서 이때 소버린이 공격이 들어왔죠. 그래서 5,000원짜리가 5만원까지 갔습니다. 여기에서 소버린은 넘기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영국계와 홍콩계 펀드가 5만원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서 얼마까지 갔습니까? 2007년도에. 29만원까지 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엄청나죠? 그러면서 또 하나, 그리고 나서 2009년도에는 어떤 형태가 있었냐면 이때 금융위기가 있었고 다시 있지만 이때 어떤 작업이 있었냐면 SK CNC를 상장시켰습니다. 여러분들 SK그룹의 지분 구도를 보시면 SK CNC가 SK를 지배합니다. SK CNC는 최태원 회장의 개인 지분이 45%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큰 게임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SK 상장이 2009년 11월 11일 날 있었습니다. 이 과정 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쭉 보시죠. SK 회사의 역사적인 변화입니다. SK를 SK에너지로 SK와 SK에너지 분할 쪼개는 작업이 한번 있었어요. 쪼개고 이 쪼갤 때 언제 쪼갰습니까? 5만원짜리가 20몇만 원까지 간 다음에 쪼갰습니다. 가격대가 언제 쪼갰는지도 잘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2008년 1월 때에는 SK에너지, SK텔레콤의 회사 내에 CIC 도입, 그리고 2008년 2월에 SK에너지, SK인천종이 흡수합병, SK가스 자회사로 편입, SK에너지, SK유아 인수, SK건설이 SK의 자회사에 편입, SK네트워크스가 워커힐을 합병, SK윤활유 분사, 그리고 SKCNC 상장. SKCNC 상장 전에 합치고 쪼개고 교통정리하는 작업이 엄청나게 있었죠. 예. 이런 구도가 왜 그러한 구도가 있었냐? 최태원 회장의 지분 가치를 높이는 작업이 있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 주주회사를 기존 회사 분할 쪼개고 또 그 다음에 SK를 여러분들 보시면 이 데이터가 지난 제가 책 쓸 때 쓴 데이터인데 좀 시간이 더 지났지만 한번 2011년도와 2007년도 현재 가치도 또 한번 비교하는 참고 데이터가 될 테니까 한번 보시죠. 2007년 7월 현재 SK 한 주를 SK홀딩스와 SK에너지로 분할할 때 0.29와 0.7로 할 때 총 17조였어요. 근데 분할하고 나서 이 두 가지 총 합체가 21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커졌어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SKCNC는 액면가가 200원짜리입니다. 500원도 아니에요.
5,000원도 아닙니다. 액면가가 200원짜리입니다. 공모가 3만 원에 1,800만 주, 여기에 최대 회장이 44.5%를 갖고 있었습니다. 상장 전에 이 그 장부 가격이 3,700억 정도밖에 안 됐던 겁니다. 그게 얼마까지 자산 가치가 커지는가 보세요. 공모가 3만 원입니다. 3만 원에 상장해갖고 일당에 얼마까지 급등합니까? 10만 원까지 급등합니다. 3만 원에 몇 배죠? 3배까지 급등합니다. 그래서 최태호 회장의 갖고 있는 지분의 가치가 네. 한 상장 전 3만 원대 한 7천억 정도밖에 안 됐던 게 10만 원대 정도 될 때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의 한 3조 가까이 되는 그런 형태가 나왔고, 그 다음은 10만 원에서 8만 4천 원, 8만 7천 원 기간 조정한 다음에 여기서 16만 원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는 그런 파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투자 역사를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아까 45%나 됐었죠? 최태원이. 그런데 오늘 현재 SK CNC의 지분 구도를 한번 봤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38%, 최기현 회장이 10%. 많이 좀 이렇게 분산이 됐죠? 그리고 이걸 담보로 또 어디에 넘기면서 이 가치를 갖고서 지금 현재 가치는 5조입니다. 7천억 또 안 되던 가치가 5조까지 커졌죠. 그러면서 이거 갖고 자금을 확보하면서 SK 하이닉스를 인수한 겁니다. 여러분들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거의 18조 정도 됩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SK CNC를 상장하기 전에 교통정리됐고 지분가치 커지면서 그걸 담보로 SK 하이닉스가 인수됐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2조 정도의 총알을 써서 거의 20조 되는 회사를 인수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투자 흐름이 SK그룹에서 쭉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SK CNC의 가치, 그 다음에 지금 16만 6천원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9만 원도 위협하고 9만 원에서 11만 원 박스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는 SK CNC는 투자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가치를 높여갖고 인수가 됐으니까 이거는 이제 현상 유지만 시켜도 되는 주가고, 이제는 업황이 좋아져야 개선되는, 이제 업황 사이클이 더 중요하지,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걸 담보로 해갖고 뭔가 관리하려고 그러지 이 주가의 가치를 우상향시키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SK그룹 입장에서는 제가 SK CNC보다 SK텔레콤이나 SK 브로드밴드나 다른 섹터를 강조하는 것도 앞으로의 변화에서 중심이 이동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 그룹의 흐름에서 읽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동안 이제 SK그룹은 이제 뭐가 고민이냐면, 이 최태원 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SK CNC가 SK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요 부분에 대한 교통 정리가 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 지주회사를 만들든 아니면 요 SK CNC와 SK를 바꿔주든 뭔가 어떤 작업이 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관찰 대상이 되는 종목이 SK 네트워크스입니다. 여러분들 SK 네트워크스 지배 구조의 변화나 지분 구도를 이제부터 공부하겠습니다. SK 네트워크스가 지금 SK가 대주주인데, 초창기에 SK가 갖고 있는 지분이 총 41%, 신한은행 갖고 있는 게 9%, 한국정책금융공사가 8%, 이런 구조가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바뀌는가를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SK 네트워크스는 지금 현재 통신에너지, 그러니까 SK텔레콤 단말기 유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번에 그 자동차 보면 스피드메이트라든지 에너지와 카를 유통하거나 수리하는 이 회사들 그 브랜드 많이 보셨죠? 그 다음에 소비재로는 워커힐과 패션 산업, 산업재에서는 여러분들 보면 트레이딩의 화학 제품이나 철강 제품, 석탄이라든지 자원개발, 큰 섹터로는 이 세 가지 섹터로 매출 구성이 됩니다. SK 네트워크스. SK 네트워크스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SK 네트워크스의 교통정리가 그동안 쭉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더 길게 본 주봉 그래프인데 거의 움직임이 없죠. 계속 우하향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여러분들 2009년도 9월 달에 SK CNC 상장 시점에서
이 SK 네트워크스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가치입니다. SK증권을 이때 갖고 있었고요. 이거 SK증권 이때 이거 22% 지분이 뭔지 아시죠? SK글로벌 사태로 JP모건과 문제돼 갖고 다이아몬드 펀드 될 때 유상증자 창립해 갖고 SK네트워크스가 받아준 물량입니다. 이제 그 연골고리를 아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머지는 SK해운, SKCNC가 이때 비상장이었습니다. 주식수 총 시가총액이 3,70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거 11월달 상장되면서 이 규모가 5조까지 커졌죠.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SKCNC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서 SKCNC 파동을 이미 다시 한번 복습하기 위해서 그려봤습니다. 3만원짜리가 10만원, 8만원에서 16만원. 지금은 9만원에서 11만원의 박스. 다음 요 구도를 보시죠. 요거는 SKCNC의 가치가 얼마만큼 변화됐는지를 본 겁니다. 요 날짜가 2010년도 3월달이랑 2011년 6월달에 거의 1년 반밖에 안 된 지분가치가 최태원 씨 44%의 총 지분가치 요게 1조 1000억짜리 1조 한 9천억이 3조 3천억 이 증가속도 지금 더 커졌죠. 요런 것들을 키워놓고 SK 하이닉스를 인수하는 과정을 투자 역사로 지금 샘플로 공부해 드리는 겁니다. 2010년도 3월 달에는 또 지분 가치가 어떻게 되면 왜냐면 여기 한번 보시죠. SK증권, SKCNC가 빠져나갔죠. SK해운하고 요 시점에 SK송유관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SK해운 없어졌죠. SK증권과 대한송유관 있죠. 이제는 대한송유관도 없습니다. 이렇게 쪼개고 합치고 하면서 이 SK에너지, SK그룹의 분할, SK홀딩스와 SK에너지의 분할, 그리고 대한송유관은 SK이노베이션에 또 넘겼습니다. 이런 투자 역사를 쫙 보시면 이제 SK네트워크스는 다 떨궈져 내렸어요.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보면 이제는 SK네트워크스는 바닥을 찍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SK네트워크스를 키우면서 모멘텀을 나오는지 이거를 깊게 다시 보면서 그게 통신 쪽하고 연계가 되는지 그리고 지금 하나 남아있는 SK증권을 어떻게 이제 그 구도를 잡아갈 건지 요게 앞으로 SK그룹의 이상한 끌개를 잇는 기본 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해 드립니다. 요 부분을 또 SK그룹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 역사에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차기 박근혜 정부가 경제 민주화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최태원 그룹 회장이 1월 말에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다면 SK그룹 주가에 CEO 리스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점이 궁금하고 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SK그룹주 가운데 미래 가치가 우상향하는 대상은 어떤 게 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센터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핵심을 또 질문을 해 주셨어요. 네. 그러면 그거는 원초적으로 SK그룹이 어떻게 파생이 됐는지 네. 선대 지배 구조를 한번 보는 겁니다. 예. 한번 이 도표를 갖고서 직관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선대 회장께서는 최종건 회장님이십니다. SK그룹 전에 성경그룹이었죠. 여러분 성경이라는 브랜드가 생각나시는 분들은 나이대가 제 나이대 정도 되셔야 돼요. 한 50대 정도. 30대는 성경그룹이 뭐야? 옛날 장학 TV에서 굉장히 유행을 끌었던 프로가 있었는데 다 성경그룹의 최정권 회장의 선대 회장의 그 과정인데 이분이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에 자제분이 두 분이신데 최신원 SKC 회장하고 최청원 SK케미칼입니다. 지금 보시면 SKC와 SK케미칼, SK그룹에서 원래 이쪽 라인이 정통 라인이 될 뻔했는데 최종건 선대회장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동생분이신 최종현 회장님 이분도 기억하시는 분들은 좀 나이대가 좀 되셔야 돼요. 최종현 회장님이 이때 SK그룹을 지금의 위치로 올려놓으셨습니다. 이때 최태원 지금 현재 회장님은 이분의 장남이시죠. 자제분이시죠. 이때 이제 우리는 유공도 기억나실 거고 유공. 그 다음에 또 노태우 정부 때
최정호 회장님의 그 자제분 최태원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의 따님인 노소영 씨가 결혼하면서 또 이러한 또 정맥의 정치가의 인맥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에서 또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고 여러분들 SK그룹이 커졌을 때 가장 중요했던 그 분기점이 한국이동통신 인수였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이동통신의 가치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SK텔레콤 전에 한국이동통신의 가치가 SK텔레콤으로 바뀌면서 미래 세대의 이동통신의 변화. 우리가 젊었을 때 초창기에는 이 무전기 같이 무거워하고 아령한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때 돈으로 한 270만 원, 300만 원이었습니다. 잘 통화 음질도 나쁘고 배터리도 적고. 그런데 그것만 딱 하면은 여러분들 과거에 그 주연발 영화 보면 그런 그 이따만 무전기 무슨 같은 전화 같은 걸 보실 거예요. 그때가 한국이동통신 시대였습니다. 그게 이때는 지금 요새 같이 아주 그냥 그 초용해 아주 갤럭시 아주 그냥 아주 가볍고 음질도 좋고 뭐 디지털 카메라 수준도 있고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 가치에서 SK텔레콤이 거의 제가 시가총액으로는 그 엄청난 그 에너지가 커졌다. 그것을 만든 분이 최종용 회장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라인이 최태원 회장님으로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 구도를 분할할 건지 그대로 끌고 갈 건지 이것도 앞으로 SK그룹을 읽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SKC하고 SK케미칼의 대주주 현황과 지분구도, 가격의 동향 이것도 같이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SK그룹의 이제는 어떤 걸 보여야 되냐면 1월 31일로 그 선고가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 결과는 2008년 10월 달에 SK텔레콤과 SKCNC를 통해서 이 두 개 계열사의 선지급금 명목으로 497억의 횡령협의를 받아갖고 지금 법원의 선고만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경제민주화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선고는 늦어져갖고 이럴 말이지만 이게 CEO 리스크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따라서 SK그룹의 또 모멘텀의 나비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읽어내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SK 주가와 관련된 또 그 체크 포인트를 한번 하나하나씩 본다면 SK는 18만 원 이상에선 전 매도를 권합니다. 그리고 1월 말에서 2월 초에 이러한 CEO 리스크의 결과를 확인하고 다음 매수는 눌림목 전략으로 14만 원에서 15만 원 오면 매수 전략으로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SK 지분 구도가 SKCNC 대주주 현재 31% 요거의 변화를 SK와 SKCNC의 최태원 이 연골고리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읽어내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도 중간 지주회사 내지는 SK네트워크스나 아니면 지주회사의 변화, 통신 유틸리티의 가치의 변화 요걸 먼저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업황 사이클에 의해서 움직이지 지분 가치의 변화는 대주주에 의해서 뭔가 우상향하는 건 없다고 봅니다.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램 시장이나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의 업황 사이클에서 움직일 테니까 2만 원은 바닥이고 단기간에 3만 원은 저항인 박스에서 거의 6개월 정도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또 대주주는 SK텔레콤입니다. 요거를 잘 보세요. SK텔레콤 국민연구관리공단. 그럼 SK텔레콤이 SK하이닉스의 대주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세요. 또 SK증권입니다. SK증권은 지금 거의 뭐 바닥권에 있습니다. SK증권의 대주주 현황은 SK네트워크스하고 SKCNC입니다. 여기에서 SK네트워크스의 구도를 앞으로 읽어내자가 중간지주회사나 또 삼성그룹의 금융주를 좀 보십시다. 2013년에서 2015년 사이는 SK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연골고리를 SK네트워크스와 SK증권을 어떻게 진행해 가면서 처리해 나가느냐, 가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느냐 이런 과정이 연출될 겁니다. 그러면서 SK그룹이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개인적으로는 플랫폼 관련된 플랫폼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는 내 공간에서 게임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통신 관련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써라. 그러면서 나는 통신과 관련된 그 피만 사용료만 받겠다.
이게 플랫폼 만드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컨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갑이었는데, 이제는 그 통신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이 2013년 이후부터는 갑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럴 때 그 회사들이 KT, 그 다음에 음원에서는 뭐 또 KT 뮤직, 그 다음에 또 KT, SK 브로드밴드, NGU 플러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배구조의 가치가 어떻게 바뀌는가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그동안 2013년 전까지는 SK 브로드밴드나 SK텔레콤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그냥 고통 속에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최근 뭔가 이쪽 섹터에서도 거래량이라든지 뭔가 초기 조건의 변화가 계속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게 중요하고, 그때 SK 브로드밴드의 대주주가 누구냐? 여기도 SK텔레콤입니다. 다 집중되는 게 SK텔레콤이죠. SK텔레콤 주가도 보시죠. 2007년도 27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거의 반토막 이상 빠졌다가 최근에 올라오는 우상향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계속 우상향에서 20만 원까지는 갈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통신, 플랫폼, 유틸리티 쪽이 이제는 SK그룹에서는 우상향의 가치를 보이고 있고, 거기에 지분 구도가 앞으로 미래를 잇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 가면서 읽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쭉 SK그룹 공부하고 투자 역사 공부하고 지배 구도 공부하고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한테 공부해 드렸는데,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실 수가 있을 겁니까? 투자 역사 공부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CJ그룹 공부하다가 오늘 SK를 왜 복습했냐? SK그룹의 투자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법적인 분쟁, CEO 리스크, 이런 임팩트가 모멘텀이 돼서 지배구도의 변화가 어디로 집중되고 우상향되는 게 있고 우하향되는 게 있구나. 이 구도를 읽어내는 게 중요하죠. CJ그룹도 그렇고 SK그룹도 그렇습니다. 삼성그룹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동안 3번 동안 삼성그룹, CJ그룹, 그 다음에 SK그룹 공부했어요. 이 역사를 잘 공부하시면서 투자 전략 수립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인인베스트먼트 이승조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한 수익을 말하다, 궁금한 점 남으시는 분들은 서울경제TV 수익을 말하다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sen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